철학의 숲, 브랜던 오도너휴 지음, 허성심 옮김, 포레스트 북스. 두 발로 선 이상한 쥐의 예측 불허 대모험.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부지런한 쥐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쥐들에게 삶이란 바쁘게 일하는 것을 의미했지요. 쥐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뜬 순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그들은 바쁘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바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해하는 쥐는 없었어요. 한 이상한 쥐를 빼면 말이에요. 이상한 쥐는 바쁜 생활이 왜 중요한지 묻지 않아요. 대신에 본인이 의문의 대상이 되었지요. 이상한 쥐의 행동을 보면서 다른 쥐들은 의문을 가졌어요. 이상한 쥐를 의아하게 여기는 자신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이상한 쥐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뒷발로 선 채 목을 빼고 귀를 쫑긋 세워서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남들은 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에 깊이 빠져있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쥐들은 여느 때처럼 종종 걸음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하고 있는데 이상한 쥐는 등을 곧게 세운 채 두 발로 서 있었어요. 꼬마 쥐가 일을 멈추고 의아해하며 이상한 쥐를 올려다봤어요. 어리둥절한 꼬마 쥐를 보고 이상한 쥐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소리 안 들려? 이상한 쥐가 물었어요. 무슨 소리? 꼬마 쥐가 대답했어요. 으리렁거리는 소리 말이야. 이상한 쥐가 대답했어요. 꼬마 쥐는 설명했어요. 나한테는 들리지 않는 걸 보면 분명 환청일 거야. 그만 서 있고 내려와. 다른 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전에는 다들 너보고 이상한 쥐라고 했지만 이젠 두 발로 선 쥐라고 부른다고. 제발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봐. 두 발로 선 쥐는 꼬마 쥐의 조언을 받아들여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무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소리는 더 크게 들렸어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아무 때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도 두 발로 선 쥐는 발바닥이 모두 땅에 달라붙은 것처럼 계속 네 발로 다녔어요. 밤이 되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더 커졌어요. 두 발로 선 쥐는 땅에서 발을 떼지 않으려고 더욱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특히 모두가 잠을 자는 한밤중에는 소리가 더 심하게 들렸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한번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오면 일상적이고 익숙한 세상에 대한 기억은 다른 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두 발로 선 쥐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이끌려 몸이 일자가 될 때까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힘이 끌어당기는 듯이 바닥으로 도로 내려오게 됐어요. 다시 깊은 잠에 빠지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침대 위에서 두 발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꿈에서만큼이나 크게 들렸어요. 소리가 온몸으로 파고들자 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통과해 분주한 거리로 나왔어요. 이리저리 넘어지고 다른 쥐들과 부딪혔어요. 두 발로 선 쥐가 휘청거리며 거리를 걸어 다니자 다른 쥐들은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잠시 후 몸을 조금 가눌 수 있게 된 두 발로 선 쥐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에 맞춰 달리기 시작했죠.
두발로 선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대평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특이하고 기분 나쁜 소음이 들렸어요. 두발로 선쥐는 외롭고 무서웠어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들려준 큰 새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매라고 불리는 새는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와서 쥐를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두발로 선쥐는 머리 위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매의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매를 피하기 위해 있는 힘껏 대평원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그러다가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들소였어요. 두발로 선 쥐가 물었어요. 넌 몸집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데 넌 누워 있어? 나는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주로 이렇게 누워 있어. 들소가 대답했어요. 너처럼 대단한 친구가 앞을 못 보면 안 되지. 내가 앞을 볼 수 있도록 내 눈 하나를 줄게. 말이 끝나자마자 두발로 선 쥐의 한쪽 눈알이 들소의 얼굴로 옮겨갔어요. 들소는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친절을 베풀어준 보답으로 내가 공격하지 못하게 너를 보호해 줄게. 내 가슴 아래에 숨어서 내가 걸을 때 보조를 맞춰 같이 움직여.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들소는 두발로 선쥐를 보호한다는 훌륭한 사명을 지니고 평원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마침내 거대한 산이 있는 대평원 끝자락에 이르렀고 두발로 선쥐는 새로 사귄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품에서 나와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혼자가 되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두발로 선쥐는 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숨을 곳도 대피할 곳도 없기 때문에 올빼미나 매, 여우나 곰에게 발각되면 먹이로 잡아먹히기 쉬운 상황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길을 안내해주던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눈도 하나뿐인 두발로 선쥐는 길을 잃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무섭고 길을 잃었다 해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답니다. 두발로 선쥐는 날카롭게 돌출된 바위를 오르다가 뜻밖에도 푹신한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한 발짝 물러나서 보니 늑대였어요. 늑대야, 넌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왜 산속에서 자고 있어? 두발로 선쥐가 물었어요.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데다 길을 잃어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차라리 잠이라도 많이 자려는 거야. 그게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이랄까? 늑대가 대답했어요. 너처럼 대단한 존재가 앞을 못 보면 안 되지. 내게 눈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앞을 볼 수 있도록 양보할게. 말이 끝나자마자 두발로 선 쥐에게 남아있던 눈이 늑대의 얼굴로 옮겨갔어요. 늑대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너그러운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동물이 너를 잡아먹지 못하게 보호해 줄게. 내 가슴 아래에 숨어서 내가 걸을 때 보조를 맞춰 같이 움직여.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늑대는 두발로 선 쥐를 보호하면서 아주 빠르고 민첩하게 산을 올랐어요. 이틀 밤낮을 산속 이곳저곳을 누비던 중 늑대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야. 이봐 친구, 여기에서 그만 헤어져야겠어. 두발로 선 쥐는 친절한 늑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를 뒤로 한 채 길을 계속 갔어요. 두 눈을 잃은 채 정처 없는 모험을 계속했지요. 어느 순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천둥 같은 소리가 워낙 가까이에서 들렸기 때문에 한 청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소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두발로 선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 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거대한 강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두 발로 선 쥐는 강물에 휩쓸려 빠르게 떠내려갔어요. 강물이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아 겁이 났어요. 그때 누군가 자신을 붙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물 밖으로 끌려 나온 후 정신을 차려보니 강둑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옆에는 개구리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 친구? 개구리가 말을 걸었어요. 넌 약수강에 빠졌어. 조금만 참아. 강에 약효 성분이 있으니 곧 나을 거야. 개구리는 이 말만 하고 떠났어요. 두 발로 선 쥐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작은 생쥐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두 발로 선 쥐는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고 두 발로 선 쥐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올빼미와 매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죠. 태양의 문이 눈앞에 열리면서 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발로 선 쥐야, 너는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돌아가 내가 아는 멋진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단다. 두 발로 선 쥐는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친구들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마을로 돌아가면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만난 놀라운 존재와 용감한 탐험가를 기다리는 위대하고 멋진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아마 꼬마쥐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겠지요. 이 이야기는 존 모리아티가 쓴 귀향에 실린 미국 인디언 동화에서 가져왔어요. 두 발로 선 쥐는 보통의 쥐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보여줬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미지의 소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익숙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쥐를 신에게 안내해 주었지요. 신을 경험한 두 발로 선 쥐는 친구들이 사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마을에 도착하면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이 만들어준 훌륭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더 찬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두 발로 선 쥐의 용기는 혼자만 들을 수 있었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나 용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작가 메리앤 라드마커는 용기란 때때로 하루를 마치면서 내일 다시 시도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마음속의 작은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공평한 세상에 태어나도 이를 바꾸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하지요. 용기 있게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후대 사람에게 유산을 남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처와 예수 그리고 소크라테스예요. 부처는 원래 왕궁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던 왕자였어요. 인도의 한 왕가에서 태어나 시타르타 고타마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왕궁 담장 너머의 세상으로 나가게 됐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4명의 사람을 목격해요. 그는 병든 남자, 쇠약한 노인, 죽은 사람, 그리고 세상 일에 동요하지 않는 승려를 만났어요. 고타마는 승려를 봤을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 승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를 떠나 왕궁 밖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냈어요. 고타마는 용기 내어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처럼 예수도 기존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 던지는 용기를 보여줬어요.
예수는 성금요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인데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성금요일에 골고다 납골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정치가 간디와 목사 마틴 루서킹, 시민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도 생각과 행동을 통해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위인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간디는 인도에서 영국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비폭력 운동을 펼쳤고, 마틴 루서킹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평등과 정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꿈꿨어요.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6,600만 파키스탄 소녀들을 대변해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답니다. 용기를 이야기한 철학자들. 플라톤은 용기를 매우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쓴 국가론에서 용기는 이성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며 욕구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사탕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부족해서 욕구가 이성을 이기도록 방관한다면 아마 사탕을 많이 먹게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란 타당한 이유로 알맞은 방식을 통해 적절한 시간에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항상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면 겁쟁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지만 나서야 할 때 앞장설 줄 안다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거예요.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걱정되는 일을 바로 마주하는 자세가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용기에는 고통이 뒤따른다고 믿었어요. 키르케고르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신의 뜻에 따라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신을 위해 필요한 용기를 냈다고 본 것이지요. 니체는 자신이 강하게 믿는 것을 고수하는 자세를 용기라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틀렸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장 강하게 믿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태도가 곧 용기라고 생각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용기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내가 나비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인가? 옛날 중국에 장자라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초나라 위왕의 궁전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맡고 있었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문 앞 복도에 있는 의자에 잠시 앉았어요. 장자는 곧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어요.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어요. 나비는 길을 따라 내리쬐는 따뜻한 햇볕 속에서 우아하게 날개를 펄럭이며 행복해했어요. 그러다 보라색 연꽃잎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원반 모양의 밝은 노란색 암술에 머리를 파묻고 연꽃 깊숙이 저장된 꿀을 빨아 마셨어요. 충분히 배를 채운 나비는 훨훨 날아갔어요. 잠에서 깬 장자는 혼란스러웠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 자신은 나비가 아닌 장자였어요.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스 게오르크 멜러의 논문 장자와 나비의 꿈에 대한 도교적 분석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에요.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 장자는 꿈에 빠졌어요. 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죠. 나비는 단지 나비일 뿐일까요? 아니면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요? 혹은 장자는 그저 장자일까요? 이제 나비가 장자가 되어 꿈을 꾸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번역하고 분석한 철학자 구오시앙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구오시앙은 장자와 나비 둘 다 현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장자와 나비는 둘 다 현실이고 별개의 존재라는 거예요. 게다가 장자와 나비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서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요. 장자와 나비의 꿈을 통해 구오시앙은 현실과 꿈을 연결하고 생과 사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꿈이 현실만큼이나 사실적인 것처럼 죽음도 삶만큼이나 사실적이에요. 결국 삶과 죽음 모두 사실이고 현실이며 구오시앙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말자는 것이랍니다. 구오시앙은 장자가 나비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시점에서 장자는 죽은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에 속하고 죽은 사람은 사에 속하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사실 구오시앙은 어리석은 사람만이 살아있는 것은 기쁜 일이고 죽음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물의 순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탄생이 있어야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탄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이 현실처럼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깬 후 깜짝 놀란 적이 있나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게 하는 악몽을 꾼 적은 없나요? 때때로 꿈을 꿀 때 몸은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물론 무섭거나 놀라운 것을 실제로 봤을 때도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꿈에 대한 신체적 반응과 실제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수면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몽유병 환자를 본 적이 있나요? 몽유병 환자는 여러분과 마주쳤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즉, 한밤중에 마주친 것을 여러분만 기억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몽유병 환자와 마주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혹 몽유병 환자가 나오는 꿈을 꾼 것은 아닐까요? 꿈을 이야기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한 것의 잔재가 꿈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태양을 쳐다보고 난 뒤 눈을 감으면 잔상이 남듯이 꿈은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경험한 일의 잔상들로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확신할 수 있는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는 실제로 자신이 깨어있는 시간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난로 옆에 앉아 있지만 실은 침대에 누워 그런 꿈을 꾸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잠에서 깨고 난 뒤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페르난두 페소아는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글 쓰는 것을 즐겼던 포르투갈 작가예요. 그는 가명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 중 하나가 베르나르두 소아레스예요.
베르나르두 소아레스를 필명으로 쓴 책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꿈이라고 주장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유형의 꿈을 꾸는 사람은 연극 대본을 쓰는 극작가와 같아요. 등장인물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대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작가는 사라지고 연극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작가는 연극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페소아는 오직 꿈만이 남는 세상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요? 존 모리아티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하나의 꿈에 공존하는 공유몽, 여러 사람이 꿈을 공유하는 것,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꿈을 꾸는 것을 말해요. 공유몽에 대한 글을 썼어요. 모리아티는 그런 공유몽을 드림타임이라 불렀어요. 드림타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는 드림타임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을 노동력으로 보고 소는 고기, 나무는 목재, 폭포와 바람은 에너지원으로 보는 좁은 시각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드림타임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과감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